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용근입니다. 오늘은 냉강, 성형강 설계 기준에 따른 데크플레이트의 시공시 구조 검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냉간, 성형간 설계 기준은 AISIS 100 미국 철강협회에서 나눈 그 코드가 있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NSI SDI, 이거는 미국 표준협회에서 나오는 SDI 스틸 데크 인스티튜트, 철강 데크플레이트 협회에서 나온 코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드를 중점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냉강 성형강 기준이나 LRFD 기준을 참조를 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순서로는 먼저 데크플레이트 시공 시 내력 산정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력 산정식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냉강 성형강 설계 기준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크플레이트가 받는 내력 산정식이 나오면 그것이 데크플레이트의 시공 시 작용하는 최대 힘 모멘트 또는 최대 전단력보다 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데크플레이트의 시공 시 최대 힘 모멘트 및 최대 전단력을 산정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강도를 검토를 했다 그러면, 데크플레이트 시공시 강도 검토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성 검토를 해야 되겠죠. 사용성 검토 중에서 대표적으로 처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데크플레이트의 시공시 처짐 검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크플레이트의 시공시 내력 산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냉강, 성형강 설계 기준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냉강, 성형강 설계 기준은 두 가지의 설계 코드, 설계법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동안 살펴봤던 LRFD, 하중저항계수 설계법, LRFD가 있었고요. 또 하나 제가 그동안 설명은 안 했었는데 허용응력 설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냉강, 성형강 설계 기준에도 LRFD뿐만 아니라 ASD, Allowable Stress Design이라는 허용응력 설계법이 있다.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두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냉강, 성형강 설계 기준, 우리가 뭐랬죠? AISIS 100이 있다 그랬죠? 미국 철강협회의 S100이라는 코드 안에 냉강, 성형강 설계 기준이 있었다고 했고요. 거기에 먼저 첫 번째 LRFD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강구조 설계도 마찬가지고요. 강구조 설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도 설계법, 그 다음에 그 LRFD 설계법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설계의 큰 원칙이 우리가 어떤 부재에, 지금은 데크플레이트겠죠. 부재의 설계 힘 모멘트 강도를 구합니다. 설계 힘 모멘트 강도. 그래서 설계 힘 모멘트 강도를 구하고, 설계 힘 모멘트 강도는 MN이라는, 이게 뭐죠? N은 공칭 휨 모멘트 강도죠. MN만 보면 거기다가 여기는 파이 B라고 하는 지금 휨 모멘트 강도 저감계수, 휨 내력 저감계수.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 이거를 이제 파이를 강구조 설계에서는 저항계수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강도 감소계수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 B MN을 합쳐서 우리는 설계 휨 모멘트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 휨 모멘트 강도가 데크플레이트가 갖고 있는 저항력이죠. LRFD에 따라서 저항력의 MU, 그 데크플레이트에 작용하는 가장 큰 최대 휨 모멘트죠. 이거보다 커야지 안전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설계 휨 모멘트 강도를 구해서 그 다음에 MU, 데크플레이트의 지지 조건과 하중 조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최대 힘 모멘트. 근데 그 또 하중도 알아야 되겠죠. 하중인데 하중은 여기서는 시공 하중,
저번 시간에 배웠죠. 데크플레이트 시공하중. 그 하중 안에서도 하중조합, 시공하중조합에 따른 강도 하중조합, 그렇죠? 강도 하중조합에 따른 그 강도 하중조합에 따른 것을 데크플레이트의 지지 조건에 따라서 모델링해서 거기에 하중을 제어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가장 큰 쉼 모멘트, 그렇죠? 이게 M이죠. 그래서 우리는 쉼내력에 대한 체크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설계 전단 강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설계 전단 강도도 마찬가지로 VN이라는 공칭 전단 강도에다가 파이 V 이거는 뭐 전단 내력 저감 계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합치면 이게 파이 V VN이 설계 전단 강도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크플레이트의 지지 조건과 하중 조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VU, 그렇죠? VU 최대 전단력보다 커야지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는데 데크플레이트는 일반적으로 보면 전단 파괴는 잘 안 되고요. 보통 휨 파괴가 많이 지배되죠. 그래서 휨 파괴 정도의 검토를 하면 뭐 대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전단 검토를 해야 되니까 썼고요. 그다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강도 검토라고 한다면 세 번째 처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처진 검토는 단순 보아 같은 경우에는 처짐이 어떻게 되죠? 어떤 하중에 대해서 오메가 하중에 대해서 384 ESI분의 5 오메가의 4승. 그래서 이런 공식은 우리가 외우고 있죠. 외우고 있는데 여기서 ES는 데크플레이트의 탄성 계수를 얘기하고요. 거기서 I인데 EFF라고 써있죠. 이펙티브, 유효 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유효 단면 2차 모멘트는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유효폭을, 압축부의 유효폭을 고려해서, 그렇죠? 유효폭을 고려해서 산정한 단면 2차 모멘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메가는 어떻게 보면 시공시니까 시공하중조합인데 사용하중조합이죠. 사용하중조합에 따라서 설치한 오메가고요. 선형 등분포 하중이죠.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L은 순수판을 얘기하고 데크플레이트 순수판 거기에 4승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구하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허용 처짐량 이하로 만들어야 되죠. 그 허용 처짐량은 스판의 180분의 1 이거나 또는 19mm 이하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냉강, 성형강 설계 기준 뿐만 아니라 뭐 허용 또 다른 설계 기준에도 보통 이런 허용 처진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렇죠? 오늘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고 두 번째 냉강, 성형강 설계 기준 안에서는 허용 응력 설계법 ASD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체크하냐? 데크플레이트가 시공 시 내력을 검토를 허용도 설계법을 이용해서 구하려면 휘응력을 구해야 되는데 산정해야 되는데 그 휘응력 중에서도 단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시니까요. 콘크리트 사설 중에 단기 휘응력을 계산하게 됩니다. 단기 휘응력을 계산하는데 그래서 시그마 B는 밴딩의 약자겠죠. 요거는 MS, 이거는 모멘트죠. 모멘트인데 허용도 설계법이기 때문에 사용하중조합을 쓰겠죠. 사용하중조합에 그래서 사용하중조합을 통해서 나오는 데크플레이트에 걸리는 최대 힘 모멘트 이게 MS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거를 단면계수로 나누면 응력이 되겠죠. 힘 응력이 되는데 이때의 단면계수는 유효 탄성 단면계수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데크플레이트의 단면 성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효폭을 고려한 탄성 단면계수 SE 이펙티브 약자죠. 유효 탄성 단면계수를 나누면 거기에 데크플레이트에 작용하는 최대로 작용하는 단기 휘응력이 발생할 겁니다. 이것이 뭐보다 작아야 되죠? 이것이 허용도 설계법에서는 허용 휘응력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보면 뒤에 여기 0.6 FI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허용 휘응력인데 장기 허용 휘응력입니다. 장기 허용 휘응력인데 우리는 단기로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단기로 체크하기 위해서 할증을 하죠. 할증 계수가 1.33으로 현행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3 곱하기 장기 허용 휘응력인 0.6 FI를 곱하면 결론적으로 0.8 FI가 단기 허용 휘응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앞에서 구했던 휘응력이 이거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걸 체크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고요. 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단도 단기 전단 응력을 체크하는데 이것도 이제 타우라고 표현했죠. 타우가 전단력이니까 시그마 타우는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데커플레이트 작용하는 최대 전단력을 구하는데 전단력에 대한 전단 응력을 구하는데 거기에는 VS라는 사용 하중 조합에 따른 시공시 사용 하중 에 따른 데크플레이트가 데크플레이트 작용하는 VS 최대 전단력을 뭐로 나눈다? AV로 나누는데 AV는 W는 A는 뭐 단면적일 거고요. W는 외부라는 뜻입니다. 외부의 단면적으로 나눕니다. 외부의 단면적으로 나가면 프렌지를 제외한 데크플레이트면 데크플레이트 외부로 나누면 이것이 데크플레이트에 작용되는 단기 전단 응력이 되고 이게 뭐보다 작아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 허용 전단 능력보다 작아야 되는데 일단은 FV라고 하는 거, 요 FV는 장기 허용 전단 능력입니다. 장기 허용 전단 능력인데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요거는 0.4 FI에 해당됩니다. 아까 휨은 어땠죠? 0.6 FI였잖아요. 네, 요거는 전단은 좀 작죠. 그죠? 여기다가 1.33이라는 마찬가지로 저기 단기화 시켜야 되니까 그 초과 개수를 곱해서 요 뒤쪽이 1.33 FV가 결국은 단기 허용 전단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앞에 게 우리가 구한 단기 전단 능력이 요거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럼 오케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단순보의 처짐은 똑같죠. 단순보는 뭐하죠? LRFD와 똑같죠. 위에 있는 LRFD와 똑같이. 왜냐하면 단순보의 처짐은 사용 하중조합을 갖고 체크를 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뭐 노트에 써놨죠. 노트에 파이 B는 휨 강도 감소 계수 1보다 작은,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이 V 있죠. 요거 파이 V는 전단 강도 감소 계수 1보다 작은 값. 그래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파이 B는 현행 기준에 의하면 0.9입니다. 그리고 파이 V는 현행 기준에 의하면 0.95입니다. 그렇죠? 좀 이게 이제 시기별 코드에 따라서 조금 변화합니다. 변하고 여기서 Mu는 뭐라 그랬죠? Mu는 강도 하중조합에 의한 소요 최대 휘모멘트, 그렇죠? VU는 강도 하중조합에 의한 소요 최대 전단력. 그리고 탄성계수고요. ES는 탄성계수. 데크플레이트는 어땠죠? 21만 메가파스칼이라고 그랬나요? 그 다음에 IEFF는 말씀드렸지만 유효 탄성 단면 이차 모멘트고요. 그리고 밑에서 허용 응력 설계법에서 사용하는 요게 MS는 이것도 최대 힘 모멘트인데 사용 하중 조합에 의한 소요 최대 힘 모멘트를 나타내고요. 여기 VS는 허용 설계법이니까 사용 하중 조합을 써야 된다 그랬죠. 사용 하중 조합에 의한 소요 최대 전단력.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FV, 여기 FV 있죠? FV가 여기 있네. 그렇죠? 요거는 뭐라 그랬죠? FV는 장기 허용 전단 능력. 보통 0.4 FI가 된다. 데크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1.33을 곱하면 단기 허용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 정도 일단 먼저 살펴보고요.
살펴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설계 흰 모멘트 강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파이 b에다가 mn을 구하는데 여기 또 설계 전단 강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파이 v에다가 vn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용력 설계법에 의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짐은 똑같고요. 그죠? 처짐은 뭐 LRFD나 ASD나 똑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데크 플레이트 시공 시 내력 상정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RFD부터 살펴볼까요? 데크 플레이트의 내력 검토를 하는데 내력에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휭 강도와 전단 강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먼저 LRFD를 기준으로 살펴볼 텐데 이거는 냉강, 성형강 설계 기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휭 강도 파이비가 아까 뭐라 그랬죠? 파이비가 볼까요? 휭 강도 감소 계수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렇죠? 휭 강도 감소 계수. 그래서 강구조에서는 저항 계수, 철공 콘크리트에서는 강도 감소 계수. 이게 보면 지금 현행 기준상 0.9입니다. 0.9. 근데 이게 0.95라고 표기한 책들도 많습니다. 형태도 있어요. 저도 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최근에 예전에는 0.95였는데 이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0.9로 낮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0.9라는 거를 저는 일단은 여기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칭 휘 모멘트 강도 MN 데크 플레이트가 휭에 대해서 공칭적으로 그죠? 공식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저항 능력은 MN.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는 SE가 뭐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데크 플레이트의 고령 데크 플레이트의 단면 성능이라는 동영상에서 배웠죠. 열심히 풀어봤잖아요. SE라는 것은 압축부의 유효폭을 고려한 유효 탄성 단면 계수죠. 그렇죠? 저거를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요? 항복 강도. 데크 플레이트의 항복 강도, FI 강제의 항복 강도를 곱하면 나옵니다. MN이 공칭 휭 모멘트 강도. 그래서 공칭 휭 모멘트 강도의 위에 있는 휭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설계 휭 모멘트 강도가 됩니다. 파이 B MN. 그렇죠? 파이 B MN이 다 구해진 거죠. 요게 그러니까 데크 플레이트가 있으면 어떤 형상의 데크 플레이트가 있고 그 데크 플레이트의 강도가 있으면 그 자체적으로 벌써 설계 휭 모멘트를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뒤에 배울 데크 플레이트에 걸리는 최대 휭 모멘트 MU보다 이게 크다. 설계 휭 모멘트가 크다. 그러면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전단 강도, 쉐어 스트렝스. 이 밑에 식은 뭐냐면 좀 구체적으로 보면 고령 데크 플레이트인데 그 중에서도 횡방향 외부 스티프너가 없는 흉재. 그러니까 뭐 엠보싱이나 무슨 중간 스티프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미끈한 면의 데크 플레이트를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단 강도 감소 계수 파이 V가 얼마나 그랬죠? 예, 요거는 위에는 휭 강도는 0.9인데 0.95가 좀 높죠.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이때 그러면 공칭 전단 강도 V에는 어떻게 구하죠? V에는 외부의 단면적 AW 외부의 단면적에다가 FE를 곱합니다. FE를 구하는데 FE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요런 경우 FE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고요. 먼저 살펴볼까요? FE는 어떻게 살펴보냐면 첫 번째 여기 뭐죠? T에 대한 H 어떻게 폭두께비죠. 폭두께비인데 요때 H는 외부니까 T는 외부 요소의 두께에 해당되고요. T는 그리고 H는 외부 요소의 면내 측정한 외부 요소의 높이를 얘기합니다. 그죠? 높이를 폭두께비죠. 폭두께비. 그럼 폭두께비가 뒤에 있는 요 수식보다 작으면 FE는 0.6
FY로 본다. 0.6 FY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한번? 뭐죠, 그게? 장기 허용 휨 응력이죠. 그랬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서 ASD를 관련돼서 공부할 때 요거, 그죠? 요거 똑같잖아요, 그죠? 요거. 그러니까 근데 장기, 그죠? 장기 허용 휨 응력, 그죠? 요건데 요거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FE가 0.6 FI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요 뒤에 수식이 상수입니다. 2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2는 탄성계수죠. 21만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KV라고 하는 거는 전단 강도 계수라고 해서 비보강 외부 요소 같은 경우에는 KV가 5.34랍니다. 그러니까 상수죠. 5.34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리고 뒤에 분모에 있는 건 FI는 그렇죠? 강제의 데크플레이트의 설계 항복 강도니까요. 그리고 뒤에 상수가 되죠. 요거를 이제 풀어봤습니다. 지금의 수식을 넣고 풀어보면 아마 여기 탄산계수를 21만 메가파스칼 넣고 그다음에 항복 강도를 245 메가파스칼 넣으면 67.7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상수예요. 67.7보다 외부의 폭두께비가 어떻게 보면 작으면 FE는 0.6 FI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폭두께비가 어느 숫자, 어느 상수 이하가 되지 않고 더 커지면 이제 2단계, 3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1단계보다 더 커. 여기 뒤에 똑같잖아요. 상수 뒤에. 보다 커. 외부의 폭두께비가. 그리고 여기에 1.52를 곱한 값 중간이면 이 수식이 FE가 이렇게 각자입니다. 0.6 이렇게 수식. 그렇죠? 좀 작아지겠죠? FE가. 또 이거보다 더 폭두께비가 커. 그러면 세 번째 폭두께비가 여기 1.51 아까 루트 안에 들어간 수식은 똑같고요. 이거보다 크면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인 고령 데크플레이트 높이가 한 75 정도까지 나오잖아요. 75mm. 이런 거는 계산을 해보면 대충 1번에 해당됩니다. 1번. 그렇죠? D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폭두께비가 이렇게 크지 않아서 FE를 0.6 FI라고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구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파이 V의 설계 전단 강도를 구하죠. 데크플레이트 있으면. 근데 파이 V는 0.99 그리고 V에는 이런 수식을 통해서 FE에다가 외부 두께를 외부의 단면적 합해야 되겠죠. 곱하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데크플레이트에 작용하는 최대 전단력보다 크면 안전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데크플레이트 시공하중을 배웠죠. 시공하중을 알아야지 결국 최대 휨 모멘트나 최대 휨 모멘트 있죠. MU나 또는 최대 전단력 같은 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해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번에는 냉간 성형 강제 설계 기준에서도 ASD가 있다 그랬죠. 허용응력 설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력 설계법을 통해서도 내력 검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요즘에는 LRFD를 많이 쓰지만 허용응력 설계법 ASD로 검토를 해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선택의 문제죠. 설계법 선택의 문제. 거기서 보면 휨응력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시그마 P 데크플레이트에 걸리는 최대 휨응력이 어느냐를 구해야 돼요. 이거는 MS 사용 하중조합에 의한 소요 최대 모멘트를 해석을 통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로 나눠요? SE로 나누는데 SE는 뭐죠? SE는 단면 계수죠. 단면 계수인데 SE, 이펙티브 유효 단면 계수. 그 중에서도 유효 단면 계수인데 유효 탄성 단면 계수를 SE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를 나눕니다. 나누면 어떤 응력이 나오겠죠. 시그마 B가 나오고 실제로 작용하는 이게 뭐보다 작아? 해야 돼요?
단기로 체크하는 거니까 단기 허용 휨 응력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장기 허용 휨 응력이 0.6 FI니까 여기다가 1.33이라는 단기 허용력 개수를 곱하면 그 뒤에가 0.8 FI라는 단기 허용 휨 응력, 요거보다 작게 나오면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전단 응력 검토. 전단 응력 검토 마찬가지로 이 식은 고령이면서도 형광의 외부가 그렇죠? 전단력을 받는 경우. 그리고 뭐죠? 요런 중간 스티프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단능 쪽도 마찬가지로 VS를 AV로 나눈 값인데 그렇죠? VS는 이때 사용 하중 조합에 의한 소요 전단력이고 AV는 외부 그렇죠? 외부 부분의 단면적이고 그걸 나누면 외부에 작용하는 전단 능력이 나오겠죠. 이게 뭐보다 작아야 되죠? 뭐보다 뒤쪽에 단기 허용 전단 능력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단기 허용 전단 능력은 FV가 장기 허용 전단 능력인데 여기다가 1.33 위와 마찬가지로 단기 허용 능력 개수를 곱하면 이 전체가 단기 허용 전단 능력이 되죠. 이거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LRFD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폭두께비 외부의 폭두께비에 따라서 여기 FV가 장기 허용 전단 능력 값이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 경우는 외부의 폭두께비가 루트 FI에 대한 분의 100, 1000이죠. 요 값보다 작으면 FV를 0.4 FI로 본다. 0.4 FI로 보는데 그리고 FI는 아시죠? FI는 당연히 항복 강도, 데크플레이트의 항복 강도고요. 그리고 이 외부의 폭두께비가 크면 그죠? 이거보다 외보다 크면 FV가 요런 수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 새로 나오는 CV라는 변수가 하나 있죠. 근데 이 변수는 또 이게 0.8 이하인지 아니면 0.8을 초과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또 수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걸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로 상수로 떨어집니다. 여기 KV는 마찬가지로 여기 전단 강도 계수라고 해서 비보강 외부 요소는 0, KV 리꼬를 5.34라고 했죠. 그리고 또 다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결정이 돼서 결국 FV라는 장기 허용 전단 능력을 구하는데 결국 이 데크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보통 해당된다? 1번에 해당됩니다. 폭두께비가 외부의 폭두께비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0.4 FI가 됩니다. 0.4 FI가 된다는 거. 그래서 0.4 FI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렇죠? 집어넣어서 1.33을 곱하면 이것이 단기 허용 전단 응력이 된다는 거. 그렇죠?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뭐 어쨌든 실험을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나온 수식이니까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라는 원리를 그냥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데크플레이트가 앞에서 딱 항상이 딱 나오고 뭐 강도가 나오면 설계 흰모멘트 강도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설계 전단 강도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뭐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이 저항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최대 흰모멘트보다 커야 되고 또는 최대 전단력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번에는 두 번째 데크플레이트 시공시 M6 값 LRFD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최대 전단력 V6 값을 산정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시공하중, 데크플레이트의 시공하중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시공하중을 알아야 되는데 데크플레이트 시공하중도 여러 개가 있다 그랬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냉각 성형관 설계 기준에 의해서 그렇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냉각 성형관 기준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공하중을 그렇죠? 한번 그걸로 최대 힘 모멘트와 최대 전장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데크플레이트 시공하중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NSSI, 그죠? 이거 뭐죠? 미국 국가표준협회 안에 있는 SDI 스틸 데크 인스티튜트에서 나오는 이런 시공하중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등분포 시공 하라중과 하라중인 경우, 그죠? 그리고 집중 시공 하라중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동시에 작용하게끔 보는 건 아닙니다. 따로따로 별도로, 그죠? 보는 거죠. 한 번은 등분포 시공 하중, 또 하나는 알트로 등분 하라중을 빼고 집중 하라중을 집어넣어서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봤고, 등분포 시공 하라중은 WLC가 있고 WCDL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L은 라이브로드라는 뜻이고 C는 콘크리트라는 뜻이겠죠. 여기 D는 데크 플레이트라는 뜻이고, 그래서 요거 또 주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WLC는 콘크리트 타설 시에 작용하는 하중이고, 뭐와 함께? 콘크리트 타설 시니까 콘크리트 자중과 함께, 그렇죠? 자중 플러스 요거 WLC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네, 시공 하라중이니까. 콘크리트 자중은 데드로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 작용하는 시공 하중을 이룬 거고, 두 번째 칸은 타설 시의 두 번째 칸은 조금 무거운 장비가 올라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버킷, 슈트, 핸드카트 등 장비로 콘크리트를 운송 타설하거나 전동 마감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큰 값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일반적으로 최소 하중을 보면, 시공 하중을 보면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1.0 kN/m 제곱 이상을 봐라 라고 했고, 그런데 좀 무거운 장비가 올라타면 2.5 kN/m 제곱 이상은 봐라, 이렇게 규정이 됐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콘크리트 타설 중이고,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WCDL이라는 하중을 보는데, 요때는 요걸 볼 때는 콘크리트 자중은 안 봐요. 안 보고, 왜냐면 콘크리트 타설 전이니까 콘크리트 데크플레이트를 깔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작업자나 또는 장비나 또는 뭐 적재물이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데크 자중과 함께 고려하는 시공 하라중으로서 요거는 2.5 kN/m 제곱 이상 보라고. 그렇죠? 요거는 타설 시가 있고 타설 전이 있고,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하중은 PCL, L은 라이브러리고 C는 집중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보냐? 데크 단위폭 1m당 최종 집중하중으로 선형 집중하중을 보려는데, 이거는 2.2 kN 을 최소한 본다. 이런 거. 그래서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데크플레이트 시공하중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시공하중을 갖고, 그렇죠? 시공하중을 갖고 조합을 해야 되죠. 그죠? 하중 조합을 해야 된다고 저번 시간에 또 배웠어요. 한번 또 리뷰하는 겁니다. 리뷰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다 검토한다 그랬죠. 하중조합 게시퍼 LRFD를 통한 강도 하중조합이 있고, 요거는 저번 시간 배웠고, 뒤에 허용력 설계법에 의한 강도 하중조합,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 얘기는 안 했어요. 저번에는 냉각 성형 강제의 LRFD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LRFD에 의한 강도 하중조합은 로드 컨비네이션 1, 2, 3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요 3부터 볼까요? 3는 타설 전이죠. 타설 전이고, 로드 컨비네이션 1과 2는 콘크리트 타설 시 하중이라 그랬죠. 당연히 로드 컨비네이션 1과 2, 콘크리트 타설 시가 타설 전보다 크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여기 보면 조합은 어떻게 되냐? 1.6 WDC 더하기 1.2 WDD 플러스 1.4 WLC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WDC는 뭐죠? WDC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콘크리트의 자중을 나타내는 거죠. 데드로드인데 C, 콘크리트야. 근데 여기에 데드로드는 보통 LRFD 일반적으로 1.2를 곱했잖아요. 하중 개수를.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올려서 1.6을 곱했다. 그러니까 1.6에 대한 하중 개수는 보통 활하중에 보통 넣는 값인데, 여기는 콘크리트 타설 시는 1.6 활하중화 시켜서 넣었다. 그 이유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낙하 높이에 따라서 충격 하중도 걸리고, 그러니까 약간 고정된 하중이 아니라 좀 활하중과 같이 변동이 되는 하중이라고 이제
본 거죠. 이게 좀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1.6이라는 하중계수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WDD는 데크플레이트 자중인데 이거는 고정하중이니까 그렇죠? 1.2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그리고 뒤에 또 한번 살펴보죠. WLC가 여기 보면 WLC가 타설시, 콘크리트 타설 시공하중, 시공 활하중이라는 거죠. L은 라이브 로드. 그렇죠? 그때는 뭐죠? 보통 활하중 1.6을 그동안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1.4로 또 줄여줬다. 그 대신 왜? 여기 앞에서 1.6이라는 콘크리트 자중을 1.6이라는 하중에 적용했기 때문에 좀 크게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줄여주는 개념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봤다는 거 한번 로드 컨비네이션 1을 주의 있게 봐야 되고요. 두 번 로드 컨비네이션 1이 시공 활하중을 등분파중을 일대를 대상으로 했다면 로드 컨비네이션 2는 집중하중, 집중 시공 활하중, 그래서 PCL 집중 시공 활하중 요거를 대상으로 했는데 요것도 활하중은 다 하중 계수가 1.4다. 그렇죠? 앞에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로드 컨비네이션 1과 똑같고 로드 컨비네이션 3는 이거는 뭐 작은 값인데 뭐 그래도 살펴보죠. 여기는 데크플레이트와 함께 작용하는 1.2 WDD 데크플레이트 자중 플러스 WCDL 뭐라 그랬죠? WCDL 타설 전에 시공 활하중. 그죠? 등급 이걸로 구분하는데 WCD도 활하중이니까 1.4를 라는 하중 계수를 적용했다.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그리고 각 로드 컨비네이션에 대한 하중 계수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는 얘기 안 했지만 허용능력설계법에 의한 강도 하중조합. 이건 사용하중조합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앞에 하중계수를 다 얼마를 쓴다? 2를 넣는 거죠. 그렇죠? 위하고 비교하면 모든 하중에 다 하중계수를 얼마 준다? 2를 넣는다. 그러니까 로드 컨비네이션 1은 그죠? 등분포 시공 활하중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로드 컨비네이션 2는 뭐죠? PCL 집중 시공 활하중을 넣는 경우, 그 다음에 로드 컨비네이션 3는 뭐죠? 타설천. 그죠? 이거만 다른 거고 나머지는 같죠. 그렇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데크플레이트 시공 시 최대 힘 모멘트와 최대 전단력 산정을 위해서는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면 먼저 최대 힘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최대 힘 모멘트는 데크플레이트 지지 조건에 따라서 구조 설계법 LRFD 또는 ASD 둘 중에 하나 선정하면 되죠. 이거와 적절한 시공 하중을 고려하여서 해석을 진행하는 겁니다. 해석을 진행해서 구조 해석을 진행해서 거기서 최대 힘 모멘트 MU라는 것은 LRFD를 기준으로 그렇죠? 하중조합을 통해서 나온 거고 MS 또는 MS 이거는 서비스 사용 하중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허용 능력 설계법 ASD를 했을 때 발생하는 최대 힘 모멘트를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하는 거고 한번 볼까요? 지금 저 그림에는 단순 스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연속 스판이 있고 3연속 스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데크플레이트를 단순 스판은 지지점에 데크플레이트를 그냥 한 스판만 동발이 없이 밑에 중간에 동발이 없이 한 스판만 얹어놓고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그렇죠? 타설을 할 때 작용하는 힘 모멘트를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 거죠. 하중을 넣고 그죠? 이런 경우에 두 종류로 나누죠. 두 종류로 나눕니다. 여기서 W1이 있어요. W1 여기는 스판이고요. 스판이고 W1이 똑같죠. W1은 다 두 모델에 다 넣습니다. 그럼 W1이 뭐죠? W1은 데드로드입니다. 데드로드인데 콘크리트 자중, 그 다음에 데크플레이트 자중. 그러니까 그때 앞에서 콘크리트 자중을 WDC라 그랬고 데크플레이트 자중을 WDD라 그랬죠. 두 개가 포함된 하중 조합을 그렇죠? 하중 조합에 따른 하중을 얘기합니다. W1은 그러면 W1은 데드로드니까 둘 다 들어갔죠. 둘 다 들어갑니다. 둘 다 들어가는데 W1은 하중조합이라고 그랬으니까 LRFD를 사용할 경우에는 강도 하중조합을 쓰고 그 다음에 ASD를 쓸 경우에는
사용 하중 값을 쓰는 거죠. 그게 달라지는 거죠. W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등급 하중 들어가잖아. 그다음 밑에 그림 먼저 볼까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하중 WE가 있죠. WE는 시공 하라중입니다. 시공 하라중인데 WC는 첫 번째 W2는 시공 하라중인데 여기 보면 앞에서 봤던 WLC 라이브 로드입니다. 라이브인데 이것도 하중 개수를 포함한 등분포 시공 하라중. 그러니까 W1이라는 고정 하중이 다 등급 하중으로 있는 상태에서 밑에 그림은 먼저 W2라는 등분포 시공 하중을 입력 등분포 형태로 재활을 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는 W2를 빼고 W 등분포 시공 하라중을 빼고 뭐죠? 여기서 P란 PLC라고 해서 집중 시공 하라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설계법에 따라서 하중 개수를 포함한 집중 시공 하라중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두 경우에서 최대 힘 모멘트 값을 구해서 그 중에서 불리한 값을 갖고 Mu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밑에 그림 등분포, 어쨌든 둘 다 등분포잖아요. 등분포니까 W1 플러스 W 이게 합쳐지면 오메가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렇죠? 단순보에 등분포 하중이 열리는 경우는 8분의 오메가 L 제곱. 그렇죠? 그래서 보면 8분의 1이라는 게 0.125가 해당돼요. 우리가 이거는 쉽게 알고 있는 최대 힘 모멘트 공식이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위에는 어떻게 되죠? 위에는 등분포가 걸리고 집중 하중이 걸리니까 등분포가 하중이 걸리는 W1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8분의 W1 L 제곱.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아는 공식이고. 그리고 집중 하중이 가운데에 걸렸을 경우, 센터에 걸렸을 경우는 단순 지지에서 4분의 PL이잖아요. 그래서 0.25PL. 그렇죠? 4분의 1이 0.25니까 이렇게 더하면 되죠.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공식이죠. 그리고 나머지 2스판과 3스판의 경우에는 뭐 공식을 못 외울 경우에는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마이다스 프로그램 같은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놓고 모델링해서 하중을 집어넣고 등분포와 집중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2스판 연속은 또 많이들 쓰니까 맨 밑에 거 볼까요? 맨 밑에는 W1 데드로드와 라이브로드를 W2 그죠? 등분포로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투스판에 LL이라는 투스판에 모델링해서 집어넣으면 그렇죠? 집어넣으면 여기 이 경우는 어떻게 씁니까? 첫 번째 단순스판은 정 모멘트가 걸리지만 여기는 부 모멘트도 걸리잖아요. 여기 지지점 내부 지점에서 그거 얼마죠? 역학적으로 등분파중이면 8분의 오메가 1 제곱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 8분의 1에 해당되는 0.125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아는 공식이죠. W1 W 더해서 8분의 오메가 L 제곱. 그렇죠? 이것도 아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바로 위의 컨디션은 어떻게 되죠? W1 데드로드와 W2를 두었는데 활화중 패턴 로드라고 있죠. 이거를 감안해서 한쪽 스판에만 요거 걸리고 W1과 W2가 걸리고 다른 스판에는 걸리지 않는 경우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되죠? W1 고정하중을 넣은 상태에서 집중 시공 활화중이 가운데 걸리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가장 불리한 조건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대 힘 모멘트의 가장 큰 조건을 찾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 이렇게 투스판 연속은 그렇고요. 그리고 투스판 연속은 이렇게 단순 지지에서 예를 들어서 가운데 동바리를 대는 경우도 있잖아요. 데크 플레이트 이런 경우도 해당되죠. 그렇죠? 투스판 연속은 단순 지지에서 가운데 동바리가 되는 경우도 투스판 연속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3스판 연속도 마찬가지입니다. 3스판 연속도 데드로드와 라이브로드를 등분파중으로 집어넣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2스판에만 넣네요. 이쪽 스판에 안 넣었죠. 그리고 이 위에 거는 한 스판에만 넣었죠. 그리고 저 위에는 한 스판에 고정하중만 넣고 집중 시공 활화중을 넣는 상태. 이런 케이스 중에서 불리한 조건을 찾아서 최대 힘 모멘트가 가장 큰 곳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얘기했듯이 마이다스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놓고 이렇게 모델링해서 하중을 집어넣어서 그렇죠? 계산해도 됩니다.
굳이 공식을 못 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최대 전장력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전장력 적용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크플레이트 지지 조건에 따라서 설계법 LRFD 또는 ASD를 선택하고 그리고 적정한 시공하중을 고려하여 최대 전단력 VU LRFD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허용력 설계법에는 최대 전단력 VS를 산정한다. 그렇죠? 이것도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단순 스판, 투 스판, 2연속 스판, 3연속 스판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어떤 하중의 컨비네이션이 가장 전단력을 크게 발생시킬까? 이런 걸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W1 고정하중, W2 활하중이죠. 시공 활하중, 등부포. 이건 기본이죠. 기본일 때에 단순지지에서 하면 양쪽에 얼마나 걸리죠? 오메가가 등분포 하중 오메가가 걸리면 양쪽에 걸리는 전단력의 끈은 2분의 오메가 L이죠. 0.5, 2분의 1이 0.5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근데 또 하나의 조건 고정하중은 여전히 등포하중으로 있는 상태에서 시공 활하중이 집중하중 등포가 아니라 시공 활하중 그는 어디가 전단력이 가장 쓴 것은 그 끝에 그렇죠? 지점에 작용할 경우가 이쪽에서 가장 큰 하중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불리한 조건으로 집중 하중을 놓여서 계산하고 투스판 영수도 마찬가지죠. 밑에 그림은 고정 하중과 활하중을 등분포 형태로 놓고 계산을 하고 위 경우는 뭐죠? 고정 하중은 등분포, 나머지 활하중, 집중 활하중 P를 그렇죠? 이건 투스판이니까 두 개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불리한 조건에 이렇게 놔서 이 중에서 두 조건 중에서 불리한 조건을 사용한다. 3스판도 마찬가지입니다. 3스판도 W1을 똑같이 등분포 하중, 고정 하중이니까 등분포 하중을 놓은 상태에서 등분포 시공 활하중을 놓거나 또는 불리한 조건에 집중 시공 활하중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검토를 하는 형태로 최대 전단력을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휨과 전단력의 조합 하중에 의한 내력 검토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투스판 연속, 여기 투스판 연속이죠. 여기에 등분포 오메가 하중이 걸리려고 보면 여기 보면 쉐어링 포스 다이어그램 전단력 값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 어디가 가장 세죠? 여기 내부 지점분의 전단력이 그쵸? 세게 나오죠. 세게 나옵니다. 그런데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휨 모멘트 다이어그램 또 어디가 가장 세게 나오죠? 이것도 가운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죠? 가운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최대 휨 모멘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최대 전단력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렇죠? 같은 장소에서. 그래서 최대 휨 모멘트는 이 값이고 왼쪽 편임 최대 전단력은 이 값이 되겠죠. 이거를 두 개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최대 전단력 휨 모멘트와 최대 전단력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내력 검토할 때 휨과 전단의 조합 하중에 의한 내력 검토가 이런 경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검토하느냐? 보면 루트, 그렇죠? 앞에 거 휨 모멘트에 대한 MU를 파이 B MN 위에는 최대 휨 모멘트를 뭐로 나눈 거죠? 설계 휨 모멘트 강도로 나눈 거죠. 그리고 뒤쪽은 전단력이에요. 최대 전단력을 파이 V V에 뭐죠? 설계 전단 강도로 나눈 거죠. 이거를 제곱분할 시켜서 루트로 묶으면 이게 조합 응력이 됩니다. 조합 응력이 결국 1보다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오케이. 그죠? 이런 식으로 요거를 검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은 장소에서 최대 휨 모멘트와 최대 전력 동시에 작용하는 연속부의 내부 지점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거 한번 또 체크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투스판 연속이니까 그렇죠? 또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그 최대 휨 모멘트를 구하기 위한 하중 조합, 그 다음에 최대 전단력에 작용하는 하중 조합을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는 결국 그 내력 검토를 했잖아요. 그쵸? 내력 검토, 쉼 모멘트, 전단력을 갖고 내력 검토를 각각 검토를 했는데, 요번에는 또 이제 사용성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데크플레이트 시공 시 처진 검토 방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진 검토 방법.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냉간 성형자 설계 기준에 LRFD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 AS, Allowable Stress Design 허용력 설계법을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뭐 방법은 같죠. 그렇죠? 어차피 사용하중 조합 갖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냉각 성형강제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용하중 조합 쓰는 거예요. 시공하중에서 에 의한 임의 휨 모멘트 M에 대한 휨 처짐은 뭐를 쓴다? 유효 탄성 단면 2차 모멘트를 사용한다. 그렇죠? 유효폭 개념을 사용을 해서, 유효폭 개념을 사용을 해서 유효폭 개념이 고려된 유효 탄성 2차 모멘트를 이용해서 산정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할 거는 냉각 성형 강제에서는 시공 시 데크플레이트 처짐 산정 시 어떻게 본다? 고정 하중 조합에서 고정 하중만을 고려하고 시공 활하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냉각 성형 기준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중 컴비네이션이 1.0 WDC. WD는 뭐죠? 데드로드인데 콘크리트 자중. 그 다음에 1.0 WTD. 데드로드인데 데크플레이트 자중. 두 개만 넣어서 두 개의 하중 조합을 통해서 여기에 이게 빠졌어요. 시공 활하중이. 주의하셔야 돼요. 빠진 상태에서 그죠? 단순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384 2i분의 5오메가 1 제곱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죠. 그렇죠? 처짐량을. 실제로 처짐량을. 그런데 여기서 ES는 탄성계수 21만 메가파스칼. EF, 여기 EF가 보이죠? 요게 데크플레이트의 유효 단면 2차 모멘트를 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쓰는 거고, 그리고 여기 오메가는 당연히 사용 하중 조합에 의한 선형 등분 파중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요 L은 데크플레이트 순스판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데 뭐 다른 하중 조건도 있죠. 그래서 다른 하중 조건도 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용 하중에 대한 하중 형태에 따라서 최대 하중하는 공식들이 있고, 이 공식들이 없을 경우 뭐 외우지 못하거나 그러면 또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석을 해서 구해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냉각 성형 강제 설계 기준에서는 처진 검토를 할 때도 어떻게 한다? 유효 탄성 단면 2차 모멘트를 통해서 공식에 넣고 구하고, 그 다음에 하중의 콤비네이션, 시공 하중 조합에서는 시공 활하중을 제외한 고정 하중만을 사용 하중 조합을 통해서 집어넣는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번 시간에 했던 데크플레이트 시공 하중 편을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참고용이라고 썼죠. 참고용이라고 쓴 거는 데크플레이트의 처진 검토를 할 때의 또 방법론 중에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요거는 ASD예요. ASD로 이건 냉각 성형 강제 설계 기준에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없고, 앞에 냉각 성형 강제 배웠잖아요.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냉각 성형. 요거는 참고용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창기 허용력 설계법에서 사용된 방법으로 데크플레이트의 시공 시 처진 검토의 유효폭을 이용한 계산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비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처짐이 과다하게 산출되므로 전체 단면 2차 모멘트를 사용하고 단기 응력에 대한 계수 C를 통해서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창기 허용력 설계법에서 제시했던 처짐을 구하는 공식인데, 여기는 데크플레이트가 그때 당시 단기 응력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단기 응력에 따라서 어떤 1보다 큰 보정 계수를 집어넣어서 C인데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근데 요즘에 또 데크플레이트 업체별로 이런 식을 여전히 쓰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쓰고 있고 또는 변형돼서 쓰고 있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보의 처짐은 얼마죠? 384 2i분의 5오메가 1 제곱, 오메가 L의 4승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뒤에는 단순보의 처짐입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IS가 중요합니다. IS를 앞에 냉각 성형 강제에서나 그동안 어떻게 보죠? 유효 단면 2차 모멘트를, 유효 탄성 단면 2차 모멘트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IS를 여기서는 전체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IS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유효폭을 고려해서 막 이렇게 그 단면 성능을 계산하기에는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실용적이고, 그렇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좀 심플하게 가자. 그래서 그냥 전체 단면 2차 모멘트를 쓰자. 그렇죠? 이거만 다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계산한데,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보세요. 여기를 IS를 쓰면 유효 단면 2차만을 쓰는 경우보다 어떻습니까? 분모가 숫자가 커지니까 실제로 처짐이 작게 나오죠. 과소평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런 건 또 약간 또 겁나니까, 야, 이거 단기 응력에 대한 거를 생각했을 때, 그렇죠? 응력을 생각했을 때 여기다가 할증을 뭔가 하자. 그래서 C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단기 응력에 대한 할증이죠. 보정계수인데 여기 보면 BD가 BE보다 큰 경우, 이거 뭐냐면 BD는요, 압축을 받는 데크플레이트 평판부의 폭, 그렇죠? 근데 BE는 데크플레이트 압축 부분의 삼국프레임 유효폭입니다. 그러니까 BD가 유효폭인 줄어든 폭보다 계산했을 때 크면, 그렇죠? 크면 1.1을 쓰라는 거, 1점. 근데 똑같으면 여기 BD가 BE하고 똑같으면 2를 쓰고, 이거 뭐 두 번째 경우는 감소되는 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부 프린지가 풀리 이펙티브 섹션이 되는 거죠. 이 경우죠. 요 경우는. 근데 대부분 뭐 1번에 해당되겠죠. 다 앞쪽. 그러니까 보통 1.1을 곱하는 1.1을 할증해서 처짐량을 늘려서, 그래서 안전율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제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요즘 또 데크플레이트 업체는 또 요거를 적용하는데 여기 IS는 이펙티브를 써요. 이펙티브를 쓰는 업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작은 값을 쓰니까 이게 더 크게 나오잖아요. 크게 나오니까 좀 뭐라 그러나 안전율이 좀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일반적인 골데크 플레이트는 어떻습니까? 요게 이펙티브를 구해보면 우리가 저번에 한번 구해봤죠. 데크 플레이트의 단면 성능이라는 걸 위해서 사용성 검토에 대한 유효폭 계산 방법은 강도 계산하고 다르다. 그래서 실제 응력을 갖고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구해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IE나 이펙티브 유효 단면 2차 모멘트나 전 단면 유효가 같죠. 그렇죠. 보통 같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크플레이트 같은 경우 이게 IS나 IE나 일반 높이의 골형 데크플레이트 같은 경우, 그렇죠? 충이 큰 데크플레이트는 좀 다르겠죠, 그렇죠?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 그래서 일반 고령 데크플레이트는 이거는 IS를 쓰나 IE를 쓰나 같다는 거. 그렇게 본다면 여기 C를 곱한 거는 더 많이 처짐된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이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데크플레이트의 처짐의 허용 처짐량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여기 보면 냉간 성형강 설계 기준, 특히 ANSI, SDI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전스판에 걸쳐 등분포가 작용하는 콘크리트 자중과 데크플레이트 자중에 의한 허용 처짐은 여기에 활화중 없어요. 활화중은 얼마냐? 순스판에 180분의 L, 그 다음에 19mm 이하 또는 그렇고요. 캔틸레버 같은 경우, 캔틸레버 스판의 허용 처짐은 좀 완화해 줬어요. 많이 처지니까 캔틸레버 스판에 90분의 L, 그렇죠? 180분의 L에 곱하기 2를 한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배를 본 거죠. 2배를 더 허용 처짐량으로 관대하게 좀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19mm 이하라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이런 처짐량은 지지 부재에 대한 상대 처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처짐이 아니라 상대적인 처짐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데크플레이트 설계 시 단순복의 최대 처짐량과
허용 처짐량을 보면 보통 요 5 많이 쓴다 그랬죠? 그죠? 384 2i분의 5 오메가 1 제곱으로 단순 보니까 계산하면 되고, 여기에 I 이펙티브 단면 2차 모멘트는 유효 탄성 단면 2차 모멘트를 쓴다. 그죠? 그런데 간혹 뒤에 앞에서 배운 단기 응력에 따른 보정 계수를 했던, 그리고 IS라는 백플레이트 전 단면에 있는 단면 2차 모멘트를 사용하는 요 공식도, 그죠? 간혹 쓴다. 그죠? 그런데 이게 제한값은 180분의 1 또는 19mm 이하다. 그죠? 투스판 연속은요, 백플리 설계 시 투스판 연속부의 최대 처짐량과 허용 처짐량은, 이거는 투스판 연속이면 정모멘트 쪽에서 가장 세게 나오죠. 이 공식을, 이 공식도 많이 외워요. 185 2i분의 오메가 1 4승. 그죠? 이것도 많이 엔지니어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 숫자인데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요거에 비해서 뭐, 그죠? 반 정도, 반보다 좀 덜 하겠지만 하여튼 요런 공식이 나옵니다. 185 2i분의 오메가 1 4승. 숫자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가운데 8자 들어가는 것 같고, 그죠? 3이 1로 변하고 4가 5로 변하죠. 이렇게 잠깐 이해하면 암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기 응력에 대한 보정 계수를 통해서 공식을 써도 되고, 여기서 IS는 전 단면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C는 보통 1.2가 해당된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80분의 1이나 19mm 이하로 하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요. 직금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산정식 검토는 다음 시간에 예제를 통해서, 하나의 샘플로 예제를 통해서 직금 있는 수순을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